코스피의 외국인 매수세가 돌아오면서 장중 2,500선을 회복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물가가 진정됐다는 소식에도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 관저 인근은 집회 참여자들이 얽혀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탄핵 정국이 시작된 지난달 취업자 수가 5만여 명 감소하면서 코로나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첫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고환율 기조 속 수입 물가는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MG손해보험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메리츠 화재가 노조의 반대로 한 달 넘게 실사조차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각 업무를 맡은 예금보험공사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대통령의 체포 시도라는 대형 이슈와 함께 오늘 하루 시작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일단 체포 소식에 앞서서 금융시장 상황 먼저 짚어보면 일단 코스피는 이 소식을 최소한 악재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증시가 현재까지는 썩 나쁘지는 않죠. 네, 코스피는 오늘 오전 11시 20분 기준 전장보다 0.12% 오른 2,500.45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각각 270억 원, 580억 원 팔아치웠지만 외국인이 430억 원가량 사들이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제히 상승했던 조선 해운주 관련주가 오늘도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데요. HD 현대중공업과 HMM이 각각 2%와 6% 올라 거래되고 있고 어제 장중 최고가를 보였던 하나오션은 오늘도 6%가량 상승 중입니다. 코스닥은 현재 0.47% 내린 714.56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시 20분 기준 1,460원 10전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장보다 1원 내린 1,460원에 개장한 후 소폭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간밤에 뉴욕 증시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와 S&P 500은 각각 0.52%, 0.11% 오른 반면 나스닥은 0.23% 내린 채 장을 마감했는데요. 유틸리티와 증권주 등 우량주는 강세를 보이며 다우지수를 밀어 올린 반면 거대 기술 기업 7곳을 가리키는 매그니피센트 7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간밤 미국 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예상치를 밑돌았다고 발표하자 장소간 뉴욕 증시는 강세를 보였지만 이는 일시적일 수 있다는 의구심에 더해 오늘 밤 나오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대한 경계감이 혼조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한 지 5시간 반 만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체포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전에 녹화된 영상 메시지를 냈는데 체포가 이뤄진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우형준 기자. 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결국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했습니다. 네, 앞서 어제 예고됐던 대로 오늘 새벽 4시 반 공수처는 한남동 관저로 진입해 결국 5시간 반 만에 윤 대통령은 체포됐습니다. 1시간 전인 약 10시 33분쯤 이곳 한남동 관저를 떠나 공수처로 향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조사를 받는 건 헌정사상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사전 녹화된 영상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내용에서 윤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한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건 아니라며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어쨌든 윤 대통령은 공수처로 향했습니다. 앞으로 조사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윤 대통령 조사는 공수처 검사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난번 1차 집행 당시에는 10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는데 공수처는 이번엔 2배 많은
200쪽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경기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구금될 예정입니다. 수사기관은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거나 만약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이 됩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SBS 비즈 우형준입니다. 자, 이렇게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그동안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졌던 불확실성은 해소에 본격적인 첫 걸음을 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이어졌던 경제적인 충격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지난해 취업자 수가 16만 명 늘면서 전년 대비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취업자 수가 약 4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정보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5만 2천 명 줄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2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건설업과 제조업, 도소매업에서 두드러지게 줄었는데 정부 일자리 사업 종료에 더해 전국 혼란으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관련 고용도 부진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간을 두고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업자로 전환되거나 비경으로 전환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 같은 연말 고용 한파에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15만 9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32만 명 넘게 늘었던 1년 전과 비교하면 반토막 난 셈입니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역대 가장 큰 감소폭인 4만 9천 명이나 줄었고 도소매업도 6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과 30대, 50대에서 취업자가 늘었지만 20대와 40대는 줄었습니다. 취업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지만 전체 고용률은 62.7%로 0.1%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11만 7천 명 증가한 246만 7천 명으로 200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에 민생과 경기사업 70% 이상 신속 집행해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특히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점검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가장 빠르게 충격을 받았던 곳은 외환시장이고 그렇게 들썩였던 환율의 영향으로 수입 물가도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고금리 기조를 통해서 눌러놨던 물가가 다시 요동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윤하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수입 물가 지수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입물가 지수는 142.14로 한 달 사이 2.4% 올랐습니다. 석 달 연속 상승세인 수입물가가 지난해 4월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이 3.6%로 가장 많이 올랐고 더 세부적으로 보면 커피가 9.7%, 원유가 3.8%로 상승세가 가팔랐습니다. 수입 커피 원두는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최근 1년 사이 80%나 급등했는데요. 이에 따라 스타벅스와 동서식품 등 커피 업계의 소비자 가격 인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입 물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원인은 역시 환율이죠. 네, 불안한 국내 정세 등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에 달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고환율이 수입 소비재 가격 상승과 업체들의 조달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 유가도 들썩이면서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이 5달 만에 1,700원을 돌파했습니다. 수입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물가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 정해진 요율대로 보험료를 냅니다만 소득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경우에는 그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습니다. 이 선은 매년 바뀌는데 상한선은 올리고 하한선은 동결하는 경우가 누적되면서 올해 둘 사이 격차가 450배를 넘어섰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이게 액수로 보면 차이가 얼마나 나는 겁니까? 올해 한 해 적용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900만 8,340원입니다. 지난해 월 848만 1,420원에서 6.2% 오른 겁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이에 반해 하한액은 월 19,780원으로 2023년 이후 3년째 동결됐습니다. 올해 상하한액의 차이는 무려 455배에 달하는데 2017년 약 278배에서 매년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상한액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정되지만 하한액은 그대로 유지하는 등 건보당국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를 10분위 소득 수준별로 나누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해 요양급여 혜택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지역가입자의 경우 낸보험료 대비 40배가 넘는 급여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나라 최저보험료가 과하게 낮아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5번의 시도 끝에 인수 후보를 만난 MG손해보험의 매각이 다시 불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노조의 반대로 인수에 나선 메리츠 화재에 발이 묶였기 때문인데 매각 시도 중인 정부 움직임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우선 현재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MG손해보험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 화재가 MG손보 노동조합의 반대로 한 달 넘게 실사조차 시작하지 못했는데요. 이에 대해 매각 업무를 담당하는 예금보험공사가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보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법적인 조치를 검토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시간을 끌수록 인수자의 의지가 떨어질 수도 있고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 강제 조치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이렇게 시간만 끌다가 이번 매각도 결국 불발이 된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금융당국과 예보는 이번 매각이 또 불발되면 회사 청산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보는 MG손해보험이 지난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뒤 수차례 매각 시도를 했지만 참여자가 거의 없어 모두 무산됐습니다. 이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메리츠 화재가 지난달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는데요. 그때도 최종 인수 제안서를 낸 회사는 메리츠 화재와 사모펀드 한 곳뿐이었는데 이번 매각이 이렇게 무산될 경우 더 뛰어들 곳을 찾긴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청산으로 이어질 경우 보험 계약자는 예금자 보호법상 5천만 원까지 해약 환급금을 보장받지만 저축성 보험 등의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일주일째 산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국내에 직접적인 타격은 적을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국내 보험사들이 내줘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특히 DB손해보험의 손실 규모가 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산불 피해 지역에서 DB손해보험 보험에 가입된 물건은 팔리세이드 지역 3건, 이튼 지역 34건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추정한 결과 예상 피해 규모가 적어도 500억 원에서 많게는 600억 원에 달할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DB손보는 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가주택은 보험 가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이건 DB손보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책정된 추정 손실액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산불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기도 한데 증권가에서는 DB손보의 LA 산불 손실액을 1,000억 원 초반대로 추정하면서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보다 5% 낮춰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도 손실이 예상되죠. 그렇습니다. 코리안리는 LA 산불에 따른 추정 손실액을 약 1,000만 달러에서 최대 1,900만 달러로 잡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146억 원에서 최대 278억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코리안리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로 약 1,200만 달러, 우리 돈 175억 원 정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DB손보와 마찬가지로 아직 산불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은 훨씬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LA 산불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오전 팰리세이드 지역 산타모니카 산맥 테메스칼 산 등성이에서 시작됐는데요. 이번 산불로 현재까지 24명이 사망하고 12,000채가 넘는 건물이 불에 탔는데 아직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추정하는 전체 산불 피해액은 적게는 100조 원에서 많게는 400조 원에 달할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전기차 시장에는 지난해부터 캐즘이라 불리는 전 세계적 수요 둔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우선 소비자 대상 대책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정부 세종청사입니다. 네, 소비자 대상으로 보조금 혜택이 늘어나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친환경차 2차 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높은 전기차 가격과 부족한 충전 인프라 등으로 인해 국내 전기차 시장이 캐즘, 일시적 수요 둔화가 길어지고 있는 만큼 이 보조금을 늘려 전기차 구매 수요를 되살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공장도 가격 4,600만 원짜리 전기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존에는 개별 소비세만 면제돼 부가세와 취득세를 포함해 5,600만 원가량 총 비용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조금 혜택이 들어갈 경우 중대형차 구매 보조금 기준으로 최대 580만 원, 여기에 또 제조사 할인 비례 추가 보조금 최대 14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가령 청년이 첫 차로 전기차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116만 원의 보조금 추가 혜택까지 모두 836만 원을 더 아낄 수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 개소세 면제와 취득세 7% 감면 등 이 기존 전기차 혜택을 감안하면 최대 1,100만 원을 할인받게 됩니다. 정부는 또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도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개소세, 취득세 또 감면 기준이 되는 중대형 승용 전기차 연비 요건 역시 중형과 대형 기준으로 각각 나눠 적용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 또한 늘리기로 했습니다. 2차 전지 산업 지원도 발표됐죠. 네, 올해 2차 전지 분야의 이 정책 금융에 작년보다 30% 이상 증액한 금액인 7조 9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한 2차 전지 핵심 광물 제조와 이 가공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선정하고 R&D와 투자 세액 공제 관련 우대 공제율을 각각 적용할 예정입니다. 10조 원 규모의 또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활용해 2차 전지 공급망 선도 기업 22곳을 대상으로 소재와 광물 다변화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신정부 출범 등 이 대외 불확실성에 기술과 공급망 협력 등을 통해 2차 전지 기업들과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전기차 업체들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 완화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국내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인 기아 오토랜드 광명에서 부담금 문제가 완화된다는데 생산 라인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가 해소되는 겁니까? 현대자동차그룹의 첫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전환 중인 기아 오토랜드 광명의 보전 부담금이 줄어들 전망인데요. 이는 국무 조정실에 건의된 국민이 선정한 10대 현장 규제 중 8개 건의 과제가 수용된 데 따른 겁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공장의 지목을 대지에서 공장 용지로 바꿀 수 있다는 대안이 마련되는데요. 지목이 공장 용지로 바뀌게 되면 준공 후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공장이더라도 증개축 시 보전 부담금을 꺾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지난 1971년부터 그린벨트로 묶였던 광명 공장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줄어든 부담금만큼 생산을 늘릴 가능성이 커진 거죠. 네,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부담금이 줄어들게 되면서 투자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아차는 아직 공식적으로 생산 라인 확대에 대한 결정을 확정 짓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투자금 확대가 된다면 생산 라인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광명 공장을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전면 전환하려고 했는데요. 규제로 인한 부담으로 20만 대 생산 라인 구축을 15만 대로 축소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자리도 확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보전 부담금이 줄어든 만큼 해당 비용을 다른 공장 건설에도 투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인 현대차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 등 공장 건설에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승용차 시장 현장에서는 전기차 수요 둔화 속 하이브리드의 인기가 더 오르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로 시장이 재편되는 속도도 빨라지면서 현대자동차의 신형 모델에도 이런 추세가 반영됐습니다. 신차로 보는 시장 변화를 윤지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팔린 승용차 10대 중 7대는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와 레저용 자동차 RV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수 시장에서 승용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SUV와 RV 차량은 사상 최다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하이브리드차 열풍도 거셉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친환경차 수출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는데 하이브리드가 12만 대 이상 급증한 영향입니다. 현대차가 6년 만에 대형 SUV 팰리세이드 신차를 선보이며 하이브리드 차종을 추가한 이유입니다. 2개의 파워트레인 모델로 국내 고객분들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2.5 터보 가솔린 엔진과 동일한 배기량의 신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결합한 2.5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하였습니다. 현대차가 이번에 발표한 신차의 사전 계약에서 하이브리드가 7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와 기름값이 오르면서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18년 출시된 팰리세이드는 국산 SUV 가운데 기아 소렌토, 현대차 산타페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9인승 모델도 처음 추가됐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패밀리 타겟을 주된 타겟으로 삼았었습니다. 이번에 그 새로 나오는 디올 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중장년층 고객까지 그리고 다양한 고객들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5만 8천 대를 저희가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를 시작으로 올해 현대차 그룹은 아이오닉 9, 수소전기차 넥소 등 후속 차종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아우디 코리아도 올해 Q6 이트론 신차를 발표하는 등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 친환경차 SUV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임지입니다. 새해 2조 원대 최대 수주에 성공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장 증설에 나서며 실적 성장세 굳히기에 나섭니다. 함께 바이오투톱인 셀트리온은 신약 개발 전략을 내놨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행사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진행 중인데 먼저 삼성바이오 대표가 연단에 섰죠. 네, 삼성바이오는 JP모건 측 초청을 받아 핵심 무대로 꼽히는 그랜드 볼룸에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존림 대표는 생산 능력 확대와 투자 강화 등을 토대로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며 지난해 매출 성장률 전망치를 20%까지 높여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바이오는 올 4월 18만 리터 규모 5공장을 완공하고 같은 규모 6공장은 오는 2027년까지 증설을 추진 중인데요. 존림 대표는 모두 완공되면 총 96만 4천 리터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며 미국과 유럽 다음으로 시장 규모가 큰 일본을 집중 공략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도 연사로 나섰다고요. 네, 서정진 회장은 올해 5조 원 규모 판매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마다 이를 40%씩 신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주력 사업인 바이오시밀러, 즉 복제약에 더해 신약 개발로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오는 2028년까지 제출할 13개 신약 후보 물질의 임상시험 계획 일정도 공개했습니다. 이 밖에 국내 인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업체에 대한 인수 합병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SK바이오팜도 남미 최대 제약사 중 하나인 유로파마와 미국 내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훈 사장은 그간 개발해온 뇌파 분석 AI 기술과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을 기반으로 원격 뇌전증 치료 사업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관세 전담 부처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를 거둘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서 세계를 상대로 압박 강도를 높이겠다는 건데 현재까지 나타난 구상 짚어보겠습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네, 사실상 관세 폭탄의 신호탄으로 봐야겠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관세와 수입을 징수할 대외 수입청을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걷는 것처럼 관세를 걷는 별도의 기관을 둬서 연방정부 재정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돈을 버는 나라들에게 청구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드디어 공정한 몫을 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르고 한심할 정도로 약했던 미국의 무역협정이 세계의 번영과 성장을 가져다 줬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이번 대외 수입청 신설 발표가 관세를 대대적으로 부과하고자 하는 트럼프의 오래된 열망을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이런 새로운 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방식으로 관세 업무를 전담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죠.
네, 현재 미국의 관세는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 국경보호국이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업무가 새로운 부처로 이관되고 징수 절차와 관리 업무가 대폭 강화될 것이란 관측만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1기 책사 역할을 맡았던 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주최 포럼에서 재무부 산하에 대외 수입청을 두고 관세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수수료 등 새로운 수입원들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일부 수도권과 충남 북서부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전반적으로 공기가 탁하고요. 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개포 4동과 개포 1동, 도곡 2동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춥겠습니다. 공기질은 청정하겠는데요. 대기의 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입니다.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전국 좋음에서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한편 금요일은 중서부부터 공기질이 나빠지기 시작해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공기가 나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내일은 한국은행이 올해 첫 기준금리를 정하는 날입니다. 오늘 소식 전해드린 대로 침체된 내수와 얼어붙은 고용, 그리고 수출 불안까지 우리 경제를 덮치고 있는 가운데 고환율이라는 반대 방향의 불안까지 안고 있는 한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데 저희는 이 소식 전하기 위해 평소보다 조금 빠른 오전 11시 8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